네,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431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의 문을 연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자,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스튜디오가 아니라 저희가 야외로 나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문을 연 지 열흘이 된 21대 국회를 뒤로 하고 여의도 마리나 센터에서 이렇게 방송을 보내드리는데요. 여러분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화면을 보내드리고자 약간의 시차를 두고 딜레이 중계 형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에서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린피스 장다울 정책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 뒤로 나오고 있는 이 홀로그램 말이죠. 국내 최대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또 이제 저희 방송 시작에 앞서서 유튜브에서 아이디 주인태님께서는 국회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어떤 것을 법제화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에게 어필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며 법제화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이번 캠페인 어떤 의미,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예, 지금 현재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홀로 하지 않는 홀로그램 시위는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기후 참정권 캠페인의 일환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후 참정권 캠페인이란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국민들을 대리하는 국회가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총선에 맞춰서 주요 정당들에게 정책 제안서도 제출을 하고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알리고 정당별 후보별 공약들도 비교를 하는 작업들을 거쳐왔고요. 오늘은 특히 국회 개원한 지 지금 10일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어서 저희가 안전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고요. 현재 이곳에는 시민들이 직접 모여있진 않고 저희가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홀로그램 시위라는 방식을 통해서 실제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직업을 가진 33명의 시민 대표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선출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지금 전달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를 통해서 21대 국회에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리는 활동들도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저희가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그리고 어떤 행동에 나설 때면 보통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그런 활동들이 많았었는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린피스와 같은 국제환경단체나 시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금까지 정부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저희가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에 기반한 이 화석연료에 기반한 사회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탈탄소 사회 경제 체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중에 하나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든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지원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이라든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거는 단순히 뭐 환경 문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다양한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상임위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라든가 국토교통위원회라든가 농해수위라든가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이 되고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선의 결과로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여야를 뛰어넘어서 기후위기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닌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21대 국회 자체가 기후위기에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진 거죠. 그렇다면 이런 역할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보자면 이미 사례를 만든 이런 해외의 입법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들을 해왔고 또 어떤 족적을 남겼는지 예로 들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기후변화에 대응을 우리가 인류사회가 시작을 한 거는 1992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법제화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든가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의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바꾼다든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늘리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시도가 되어 왔었고요. 사실 지난해부터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기후변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후위기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기후변화라는 말로 우리가 맞닥뜨린 전례 없는 이 글로벌 위기의 상황을 대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후위기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고 지난해는 UN 차원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도 있었고요.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의 청소년의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결석 시위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수십 개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행동에 동참을 하기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결석 시위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던가 시민들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진행이 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지난해에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차원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4월에 이제 웨일즈 국회에서 처음으로 기후 비상을 국회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선언하는 움직임이 제일 먼저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5월 달에 영국에서도 의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채택을 하고 2050년까지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캐나다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다양한 국가들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 차원은 아닌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6월 5일에 226개 그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었죠. 또 JTBC에서도 다루기도 하셨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진행돼 왔고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해 11월에는 유럽연합의회 차원에서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있었고 12월에는 유럽연합이 유럽 그린 딜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체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그린 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유럽 차원에서 선언을 했었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국회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 되게 흥미로운 거는 유럽의회 차원에서 지금 유럽 기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럽 그린딜의 일환인데요. 유럽 기후법을 이제 앞으로 제정을 통해서 유럽 전체가 특히나 첫 번째 탄소 중립 대륙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초안이 나왔을 때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시민들과 단체의 의견을 들었지만 초안을 실제 발표하고 나서도 무려 한 1000여 건에 해당하는 시민들과 여러 이해단체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의견을 받아서 지금 그 의견을 반영하는 작업들이 유럽 차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의 대응은 없었지만 21대 국회가 이제 새로 시작된 만큼 이런 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네, 저 오늘 소셜 라이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여의도 마리나 센터에서 딜레이 중계 형식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는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그린피스의 장다울 정책 전문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이 녹색 성장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어떻게 보자면 국제사회에서 이 화두를 좀 일찌감치 던진 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전의 국회, 그러니까 20대 국회까지 보여준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의 모습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예, 과거 우리나라가 그런 이니셔티브를 표면적으로 던진 적은 있었지만 사실상 현재도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들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7위가 우리나라인 거죠. 그리고 여전히 온실가스를 매년 빠른 속도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뭐 모두가 인정하듯이 사실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의 최우선 아젠다는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 역시도 20대 국회까지 기후변화 문제가 혹은 기후위기 문제가 국회에서 최우선 아젠다로 다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었고, 정의당에서 지난해 기후위기 비상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내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을 육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여러 개 상임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하는 노력들을 준비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국회에는 국회 기후변화 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회 연구단체 중에 하나고 역사도 오래되었는데 다양한 토론회와 입법 활동을 하긴 했지만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요. 지금까지는 좀 소수정당 중심으로 주요 아젠다로 다뤄지지 않는 소수정당 중심의 활동만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지난 총선에 정의당, 녹색당, 그리고 민주당까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발표를 하고, 특히나 우리가 이번 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밑으로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화 시켜야 됩니다. 넷제로. 넷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배출 제로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2050년 탄소 제로 사회를 약속한 당이 정의당, 녹색당, 민주당이었고요. 녹색당은 원내 진출에는 실패를 했지만 지금 원내에 들어온 정의당과 민주당의 경우에는 공약을 한 바가 있고, 실제 민주당은 그러한 공약들을 바탕으로 177석이라는 민의의 결과를 받아 안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주도로 정의당과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후위기 대응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도 제1야당으로서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 기후위기 대응에 앞서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초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차별화가 될 수 있겠지만 정당별로 실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특히나 2050년 탄소 넷제로를 위해서는 초당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회 성적표를 엄밀히 보면은 거의 한 20점 정도밖에 줄 수가 없고요. 앞으로 100점 만점에 20점. 네,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밖에 줄 수가 없고, 다만 우리 사회의 주요 아젠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을 지금까지 국회에만 미루는 거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사회적으로도 이제 언론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시작한 국회에 걸고 있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자,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그린 뉴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정부 부처들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린 뉴딜이 성공을 하려면 정부뿐 아니라 이제 국회의 도움 역시 필수가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앞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21대 국회에서는 그럼 이 그린 뉴딜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린 뉴딜을 큰 그림을 일단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6월 초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올해를 포함해서 2022년까지 약 30조 원 규모의 이제 그린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사실 그거는 30조 원은 한국형 뉴딜의 전체 규모이고요. 그 중에 그린 뉴딜은 한 13조 원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4조 원 규모의 크게는 한 3개 분야, 8개 사업이 지금 3차 추경안으로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그린 뉴딜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린 뉴딜이라는 수단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전체 사회 경제 체제를 크게 인프라를 전환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이라든가 에너지 시스템이라든가 산업 시스템의 혹은 수송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전환 작업을 단기간에 정부 주도로만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은 명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좀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추경안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과연 2050년 탄소 넷제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야심찬 목표인지도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린 뉴딜이 속도도 중요하지만 규모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사람들의 합의와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도 다뤄야 되고 이번에 한국형 뉴딜 안에서 휴먼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고용 안전망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앞으로 산업계라든가 노동계라든가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그린 뉴딜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작업이 21대 국회에게 주어졌다고 보고요. 7월 중에 이제 행정부에서 한국형 뉴딜 종합대책이 지금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의 다양한 논의가 벌어질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행정부 중심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라는 것이 세대 간이라든가 지역 간이라든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접근이 필요하고요. 지금 정의당에서는 그린 뉴딜 특별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이라든가 그린 뉴딜 기본법 차원의 접근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직 미통당에서는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린 뉴딜이나 기후위기에 대한 명확한 미래통합당만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일단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안을 중심으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든 아니면 상임위로 이런 과제들을 배분을 해 논의를 하든 일단은 그린 뉴딜을 구성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확정시키기 위한 거버넌스부터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은 구체적으로 상임위별로 최우선 과제들을 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실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그린 뉴딜이라는 큰 화두는 던져졌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국회 롤도 중요하고 그걸 저희도 유심히 계속 견제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마냥 장밋빛만으로 볼 수는 없다. 네. 예,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사실 국회가 그린 뉴딜 말고도 다뤄야 될 것 같은 분야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한두 분야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은 21대 국회가 다뤄야 할 이 기후변화 관련 입법 과제 우선순위를 좀 매겨본다면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유럽 그린 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이나 그린 딜이라고 하면은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상당히 방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안에 이런 입법 과제들이 다 포함되는 게 맞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아직까지 그 정도 큰 규모의 접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최우선 목표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있는 에너지 분야라든가 건물 분야라든가 산업 분야라든가 교통 분야에서의 다양한 입법 과제들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분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공급받는 전력을 어떤 에너지원을 통해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사실 에너지라는 거는 전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송 에너지도 있고 냉난방 에너지도 있고 건물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에너지 전환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송 분야라든가 건물 분야의 정책들도 법안들도 논의가 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라든가 수송 분야에 있어서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의 판매를 의무화하는 친환경차 판매 의무제 같은 것들도 법안으로 논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사실 큰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라든가 육상풍력 단지들도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추진되면서 지역에서 일부 갈등이 있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석탄이라든가 석탄화력 발전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천연가스 발전을 추진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해상풍력이나 육상풍력 단지를 위해서는 대규모 계획입지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20대 국회 때도 사실 민주당에서 계획입지 제도에 관련된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임기 만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가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는 민주당이 내세운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역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공통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정쟁을 앞세워서 그동안에 재생에너지 늘리는 부분들을
논의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20대 국회의 한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민의가 반영된 의석수에 따라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필요하면은 속도를 위해서 표결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사실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 우리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해고요. 그 다음에 2050년까지 저탄소 발전 전략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것도 수립을 해야 되는 해입니다. 유엔에 제출해야 되는 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권 할당 계획도 올해 또 새로 또 3기를 수립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계획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활발한 논의가 벌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앞서서 이제 뭐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같이 전환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방송 전에 사전 댓글을 통해서 받은 질문에서도 전환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유튜브에서 최준식님 기후위기 대응하려면 탈원전부터 그만해야죠. 이런 의견도 주셨었고요. 또 오경훈님 그걸 원전 세계 1위 두산에서 예전에 하고 있었는데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금은 회사가 존폐 위기라서 모든 연구 올스탑됐습니다. 앤디님 신재생 에너지로만 우리나라 산업 구조 그러니까 철강,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업종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이라든지 탄소 상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농경사회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도 주셨습니다. 자, 일단 탈원전 정책 때문에 두산이 존폐 위기에 빠졌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 저희가 그 사업 수주 현황 최근 5년간의 사업 수주 현황을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린 게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다시 보시면 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탈원전에 대한 의견 많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한번 시간을 내서 탈원전을 별도로 또 이거는 충분히 별도로 또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걸쳐서 해야 될 아주 긴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또 추가로 다뤄보도록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드릴까요? 네네. 예, 지금 일단 현재 상황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하고 나서 장기적인 단계적 탈원전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신규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고 기존에 건설되고 있는 원전은 그대로 건설을 유지를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24기의 원전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 2022년까지는 원전의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게 돼 있고 2024년까지 우리나라 원전 규모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만료된 원전들을 폐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2084년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탈원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시작한 게 1978년도거든요. 그러면 실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원전을 운영해 왔던 기간보다 오히려 더 긴 기간만큼의 원전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린피스와 같은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탈원전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미 원전 병행 정책을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원전 병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상황이 지금 현재 현실인 건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원전을 더 많이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원전을 운영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지 않으니까 원전을 운영해야 된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그 나머지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재생에너지로 간다고 했을 때 사실상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이제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원전 병행 정책을 하고 2050년 정도에 가게 되면은 재생에너지를 나머지로 70-80%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원전을 20에서 한 40% 늘린다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적게는 한 30개, 많게는 40-50개의 원전을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전으로 50%만 하려고 해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24개의 원전이 있는데 40-50개의 원전을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사회적으로 그것이 수용 가능한지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실질적인 대안이 어떤지에 대한 대안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안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탈원전 정책에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20% 원전인지 40%인지 100%를 가자는 것인지, 그랬을 때는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로 채울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보수당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사회적으로 조금 더 발전적인 토론이 가능할 수 네네.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저희 오늘 야외로 나왔습니다. 서울 여의도 마리나 센터인데요. 이곳에서 그린피스의 장다울 정책전문위원과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21대 국회 구성원을 뽑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 정당을 대상으로도 또 이제 각 후보들을 대상으로도 또 설문조사 내지는 이제 정책 질의 같은 걸 하셨었잖아요. 어떤 답변들이 나왔을까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응답자의 한 70% 이상이 기존의 정치권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같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답변해 주신 분들이 80%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이제 시민들의 요구는 명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당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정의당과 소수당에서는 명확한 기후위기 정책을 수립을 했었고, 저희가 정당별로 물어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아직 그린뉴딜 공약을 발표하기 전이었지만 나중에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제로 사회를 위한 그린뉴딜 공약을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고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응답률도 많이 낮아서 아무래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제는 21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야당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서울 지역 후보자들 대상으로 질문했을 때는 후보자들 중에서 응답자의 한 96% 정도가 2050년 넷제로를 찬성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상당히 놀란 결과였고요. 이제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21대 국회에 들어간 국회의원분들도 기후위기 대응에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약과 선언과 답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러한 주장과 그런 공약들을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입법화시킬 수 있는 성과로 이제는 보일 차례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집권여당으로서 177석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이 뽑아준 만큼 미래통합당과 협업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유튜브에서 댓글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아이디 썰교수 관점 TV님이신데요. 이번 캠페인의 예산이나 비용 내역 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이제 회계감사 보고서나 후원금 사용 내역 같은 거는 매번 공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린피스는 1971년도에 수립된 이후에 저희 단체의 재정적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국가라든가 기업으로부터 한 푼의 후원금도 받지 않고요. 시민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후원금을 시민들을 모집하고 후원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후원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매년 그 내용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번 캠페인 역시 저희의 수만 명에 달하는 후원회원분들, 시민들이 후원해주신 후원금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21대 국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변화들을 위해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이런 홀로그램 방식의 새로운 창의적인 전달 방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시민들도 동의를 해주시고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린피스의 후원금 현황이라든가 운영 방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물어보시면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그린피스가 앞으로 국회와 어떻게 소통을 하실 거고, 또 법안이나 정책 같은 거를 어떤 내용들을 제안하실 계획이신지. 예, 일단 국회 프로세스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이제 8월까지 정부 예산안이 제출이 될 거고, 이제 9월,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고요. 그린뉴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가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주당과 두 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진행했었고, 정의당과도 논의를 했었고, 미래통합당하고도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슈 차원에서 같이 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도 알아볼 생각이고요. 일단 오늘 아마 조만간 오늘 내로 상임위가 구성이 될 텐데,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은 산업위에 맞는 이슈들, 그다음 국토위에 맞는 이슈들, 환노위에 맞는 이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위원회별로 여야 가리지 않고 저희가 찾아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고 실제 필요한 입법안들을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 중에서 기후위기를 저해한다거나 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건 맞는데 그 내용이 좀 부족하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또 시민들과 함께 그 목소리를 전달을 하고 실제 그 토론 과정에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오늘은 딜레이 중계로 서울 여의도 마리나 센터에서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공공기관에서 출발을 합니다. 700곳을 넘어서 이제 800곳 가까운 곳들이 이제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라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저희 뒤에 있는 국회는 그 목록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이 불체포 특권으로 방탄국회라고 불렸었는데 설마 불감축 특권까지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됩니다. 자, 국회도 이 목표관리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안 됐던 건 아닙니다. 이미 2010년에 발의가 됐지만 10년이 지난 오늘도 국회는 여전히 그 목록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쪼록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법안만 만들 것이 아니라 국회부터 스스로 이 모습에,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려서 좀 스스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린피스의 장다울 정책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